살롱드 전북 시즌2 13회 시작합니다. 종횡무진 페미 웹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잠을 잘 잤는지를 얘기를 나누었어요. 네네. 네, 슐라님? 못 잤다니까요. 그니까요.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오셨대요. 그 전날 잘못 자가지고, 네. 예, 어깨 축지가 아파서 어깨 축지에 주사를 콱 맞고 왔습니다. 잠을 잘못 자면 조금 근육 풀면 될 나이가 아닌가 봅니다. 뼈를 때리시네요. 그니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볼 웹툰은 자, 그녀의 심청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녀의 심청은 글은 세리님이 쓰셨고 그림은 비아님이 읽지 말고 그린 작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저스툰에서 연재한 작품이고 현재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었고 단행본으로 다 나왔나요? 단행본은 1, 2권만 나왔고 지금 3권이 텀블벅 펀딩 중이죠. 오, 펀딩 중이라고. 네,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로 같이 시청이하고 승상 부인이 뭐 같이 나눠 가졌던 팔찌 이런 것들도 같이 끼어서 펀딩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야, 승상 부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심청이라는 게 작품명인데 심청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심청 이야기는 한국의 고전 서사 중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 효행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배웠고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요. 오기 전에 그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 책장에도 꽂혀 있더라고요. 효녀 심청 이렇게 이야기가 초등 논술 뭐 작품 중에 하나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웹툰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도 효를 하자, 효를 다하자, 효녀가 되자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제는? 그렇죠. 효를 다하자 그러면 볼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만 권하겠죠. 막 이렇게 부모가 권하는 추천도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심청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신봉사가 있고 주 캐릭터는 여기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심청과 더불어서 승상 부인이 주 캐릭터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기존의 그 작품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주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주요 이야기가 효녀의 어떤 효행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청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해가는 과정 그리고 승상 부인이 그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해 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청이랑 같이 멀리 떠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전을 다시 쓰는 바람이 페미니즘 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이제 뭐 세계 문학 작품도 다시 번역해서 이제 명칭을 고쳐서 나오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전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알라딘도 그렇고 그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재부각되도록 다시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 그건 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처음 시작이 저는 굉장히 뭐 프롤로그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하고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심청전을 베끼는 오라버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야? 이제 오라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심청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청전의 이야기를 이 오라버니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 누이가 이 대목에서 이제 반문을 하죠. 왜 팔려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오라버니가 왜? 뭐가?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이상하잖아. 왜 그걸 거절했대? 승상 부인이 300석 대신 내준다는 거 나라면 냉큼 받았을 텐데 심청이는 왜 거절하고 나서서 죽으려고 한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숨겨진 그녀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가는 거죠.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명백히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이와 승상 부인. 그래서 이 작품은 두 개의
서사가 같이 흐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문자화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청전의 구절구절이 이 웹툰 사이사이에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화면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숨겨진 그녀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숨겨진 그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승상부인과 이제 심청이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는 신봉사와 심청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이와 승상부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이가 어떻게 비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냥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는 거, 구걸 노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것. 이게 돌봄 노동을 하는 그 17세 청이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상부인이 굉장히 젊은 여성으로 나오는데, 승상이 사실은 승상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뻘인 거죠. 또 한 명의 심청인 거죠, 사실. 오라버니를 위해서 과거 시험을 위해서 과거 시험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승상 댁에 사실은 팔려온 거죠. 이 승상부인. 그래서 팔려오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승상부인의 이야기는. 그리고 승상부인과 청이가 만나게 되고, 또 청이가 승상부인이 해야 하는 혹은 하게 되는 승상이 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노동이라고 해야 되죠? 간병 노동을. 개호 서비스를 아주. 네. 개호 서비스. 간병 노동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점 내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아왔던 심청전의 하이라이트, 인당수에 이제 재물이 되어서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에서는 원래는 승상부인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청이가 대신 가게 되는 거고, 청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승상 부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는 뭐 우리 흔히 그 기존에 있는 작품에서 자발적으로 인당수에 빠지지만 여러 조건을 봤을 때 비자발적 사회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상부인과 청이가 그 상황을 탈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 좋습니다. 그 심청이 이야기는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그로 인해서 국민서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성학자가 가셨어요. 이 부분을 그 연구하신 분이 정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청이의 서사가 해방 이후에 교과서를 통해서 부각된 배경에는 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근면하는 땅을 칭송하고 육성하는 제도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과서에 실릴 때 각색 편집된 양상, 그 보면은 그 팔려가는 청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편집되어서 보여진다던가. 그래서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네, 예. 그 부분만 부각되고 그 부분만 사파로 처리되어서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요. 뭐 청아 뭐 가지 마라 청아, 뭐 나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본인이 그거 해놓고서는. 근데 이렇게 편집된 양상의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여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렇죠. 그것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위안부, 양공주, 성매매 여성 등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 가사 과정을 통해서 몸을 판 딸을 향한 어떤 감정이 혼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청의 서사를 이렇게 편집 각색해서 활용했다라는 거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심청의 이 이야기는 제도화된 이데올로기인 효녀라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딸을 팔아야 했던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 남성들의 부정과 회피, 팔려간 딸을 향한 어떤 가부장들의 변명과 사죄, 정당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서사로 읽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분의 분석인 거죠. 그분의 분석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표정을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전달을 못 해드려가지고. 얼굴이 정말 시읍 비읍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읍. 아니 저는 뭔가 변명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판타지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품들이 하는 효과가 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딸이 되어라 라는 거잖아요. 여성에게 가족 내에서 이런 여성이 되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남성들이 받는 거죠. 가부장제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들의 판타지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봉사는 낳아줬다는 것 빼고는 젖동량도 없죠. 했다고 했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신봉사가 젖동량을 했지 젖을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직접 준 건 부인들이잖아요. 포인트는 거죠. 내가 힘들게 여자들한테 가서 우리의 동량을 했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구나. 그렇죠. 동량을 했다라는 것이 그게 되게 그 칭송받는 남성이 칭송받게 되는 그 부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사에서도 이게 우리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그녀의 심청에서도 사실은 젖동량을 했을 때 젖을 준 부인들 사실은 모유를 줬던 그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아요. 원전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사실은 그런데 젖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옛날이라 하더라도 그 옛날에는 흔했느냐 그러면 모유가 흔했느냐. 그 옛날엔 더 힘들었겠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은 그렇죠. 가난한 동네라면 더 그랬을 산모들이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에게 젖동량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렇죠. 누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선뜻 내주었다라는 거, 내줄 수 있는 여성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심청의 분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젖동량에서의 동량만 담당하고 있지. 그 긴 책에서 하는 일이 없고 안타까워서 가지 말아라 청아 나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라는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예요. 어떻게는 나에게 돌봄은 누가 해주냐 뭐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저 지금 찾았어요. 무엇을? 제 트위터에서 본 건데 질문 절대로 갚을 수 없으며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을 당신의 문화권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독교 문화권 원죄요, 힌두교 문화권 카르마요, 유교 문화권 효도요. 요거를 읽어주고 싶었어요. 절대 갚을 수 없으며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을 당신의 문화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유교 문화권은 효도요. 근데 이 효도도 사실 그 노동하는 주체를 보면 다 여성들이거든요. 대리 효도라는 말 있잖아요. 왜 그 남자도 효도해요. 마음으로 하는 효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로. 책임감. 시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생일이었다. 그럼 생일상을 누가 차리느냐? 아들들은 나서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나서지. 아니면 식당 아주머니께서. 지금은 그렇고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그 효를 행하는 돌봄의 주체는 모두 여성이었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자로 이야기하면 효 한자를 보면 아들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늙은 그 노부모를 그 업고 있는 형상의 아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집 여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 효도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공의 영역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죠. 모든 관계들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자, 캐릭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동네의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원전에서는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죠. 모든 주체는 청이 아버지가 동량을 다녔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 모유를 나눠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는 얘기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청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가 17세까지 되도록 뭔가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청이가 17세일 때는 동량을 해서 아버지를 먹여 살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동량이 가능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원전에서는 안 다뤘던 것 같고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아주 짤막하겠지만 하는 것 같아요. 주막이 나오잖아요. 주모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예쁜 주막에서 일하는 그 딸이 나오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심청이라고 딸이 착각했어요. 청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술 마시는 그 사람들이 뭐 청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청이가 아니라 정말 나름 곱게 자란 리얼리티 짱입니다. 엄마가 있는 짱입니다. 딸이었던 거죠. 엄마가 있어야지. 그 엄마가 아무래도 청이가 어렸을 때 비슷한 시기잖아요. 청이하고 좀 그
주지 않았을까 젖을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보고 가늠을 해보는 거죠. 그 뭐 밥동량도 사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래서 이 주모가 되게 풍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캐릭터를 보면 아주 짧게 나오지만 앞 뒤에 나오잖아요. 맨 뒤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이 도화동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는 청이한테 줄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이 이제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주막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동네 여성 중에 이제 뺑덕어멈이 예. 가장 핵심이잖아요. 뺑덕어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그냥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세계관에서 똑똑하고 그래서 힘든 삶을 선택을 해서 살고 있다. 이상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동시에 혼자만 가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있어서 뭐 그 청이가 달라지는 데 모티베이션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뺑덕어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여성. 그런데 그래서 도화동의 마을에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폄훼당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젖동량만 잠깐 하고 나서 딸을 가진 어떤 그런 위치에서 딸의 돌봄을 받는 신봉사하고 달리 사실 뺑덕어멈은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던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그 집에 불이 나서 사실은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덕이가. 아들 덕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노동을 했다라고 해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죠.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지. 슬픈 여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싱글맘인데. 그렇죠. 일하러 가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고 있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은 비정한 엄마. 자식까지 망쳤다. 부덕한 여성. 아니, 부덕한 여성이라는 거죠. 보면 이런 말이 되게 이중구속적이잖아요. 돈은 버는데 애는 돌봐야 되고, 근데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 프레스가 예뻐요, 예쁘게 꾸며야 되지만 돈은 많이 쓰면 안 되고, 음식은 잘 먹어야 되지만 살은 찌면 안 되고, 약간 굳이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듣는 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뺑덕어멈이 아까 보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잘 살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여성들에게 계속 손 내밀고 말 걸고 그리고 동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마녀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회자되는 인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뺑덕어멈은 왠지 나쁜 여자라고 센 여자. 라고 기억되는 캐릭터인데 이 책에서는 되게 잘 그려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되게 이 여성이 되게 능력 있는 여성이잖아요. 의술도 있고 그다음에 점괘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는 굉장히 그 능력 있는 탁월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마녀예요, 마녀. 마녀. 이것도 그냥 이제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보는 약간 정치가를 하면 딱인 건데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서 미래를 그리고 나라를 설계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제 그 보이는 것들을 근데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똑똑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이런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던가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나. 사주를 본다던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보면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낙인 찍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뺑덕어 몸을 낙인 찍는 방식이. 그렇죠. 가부장 그 규율에 따르지 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악인으로 이제 악의적으로 그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뺑덕어 몸이 계속 청이를 살피면서 또 비난하는 그리고 경계하는 여성 중에 하나가 승상부인이죠. 승상부인은 변하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뺑덕어 몸과의 대척점에 있는 여성? 이란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극과 극의 그러니까 삶을 선택하는 양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둘 다 여기 세계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이런 선택을 하고 누구 이런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보여주는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승상부인은 가부장제 규율이 자신을 억압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한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게 가족들이었죠. 가족과 유모들. 본인도 재생산을 했어요. 청이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전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유모 이야기를 하자면 여튼 이런 대화가 나와요. 배운 대로 하면 잘 지낼 수 있겠지? 라고 승상부인이 물어보니까 지혜아비에게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고 자식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아씨는 꽃처럼 아름답고 유순한 분이니 한평생 사랑받으실 겁니다. 이 유모가 한 말이잖아요. 아, 예. 그게 깨지는 걸 겪죠, 승상부인이. 네, 그렇죠. 계속 안 변하고 저항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겠다고 하니 이제 궁뎅이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가족 내의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모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를 담당하는 스님일 수도 있는 거죠. 스님 얘기해 볼까요? 저 일단 그냥 우리 한 문장으로 그 아저씨, 그 스님을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개새. 좋습니다. 이런 개새. 예, 그리고 뭐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여기 세계관에서 정말 대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바지를 내려서 여성 혐오를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성욕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이걸 모두 다 여자 탓을 하면서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어서 그 세계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를 하고 이상적인 여성을 청이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려면 자기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날로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 재수없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박수를 스님이 여기에서 이제 종교의 어떤 지도자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식인 남성들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칭송받고 지도자로서의 그 도덕적인 어떤 뭘 이끄는 영을 이끄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도화동의 마을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를 확장하여서 본다면 지식인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 그다음에 여성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길들이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들 그런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거죠. 불행히도 유모는 되게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를테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승상댁의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스님도 승상댁의 그 아드님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대상 받았죠? 예, 맞아요.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 고전을 다시 쓴다고 하여 무조건 사람들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우리 현대 사는 삶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이이거나 우리는 승상부인으로 살거나 또는 뺑덕 어멈으로 살거나 선택지가 3개밖에 없군요. 유모로 사는 사람도 있죠. 아 그리고 며느리. 며느리. 거기 그 승상부인의 며느리 이야기도 좀 해요.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님 같은 사람도 있고, 신봉사 같은 사람도 있고, 현재 있습니다. 여전히. 아, 며느리 얘기 해볼까요? 예. 처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영악한데, 승상부인과의 서열 다툼에 있어서 우위에 점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꾸미는데 알고 봤더니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이었다. 그냥 영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보다는 다른 걸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의 권력들이 그 가부장제 가족 내에 있는 여성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방식의 움직임을 수행하지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승상부인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없고 남편이 계속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데리고 사는데 너를 언제든 내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살기 위해서 얼만큼 치열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연대를 그린다라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뺑덕 어멈과 이 며느리가 다 만나고 또 며느리의 그 위치를 승상부인이 또 눈치를 채고 이런 것들.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여저겨의 구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여저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 깊숙이 그 여저겨의 구도를 만드는 구심점에는 바로 가부장제가 있었다. 승상이 죽었을 때 재산을 이 새로운 승상부인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장남의 어떤 그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여성 대 여성의 구도로 치환해서 이 승상부인과 며느리가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대리 효도 그렇죠. 못지않은 대리 전쟁이죠. 대리 전쟁인 거죠. 며느리가 대리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어떤 가족 내에서의 여성들의 위치는 누군가를 대리하는 남성들의 욕망을 대리하는 그래서 그게 승상부인의 가족에서도 드러나지요. 그렇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딸들의 모습과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서 되게 계속 씁쓸해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여자 자녀들이 희생하는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아직도 아들이 장가 갈 때는 한미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이 번 돈을 많이 거기다 쏟아붓는 게 있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굳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가족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약간 좀 더 부대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적지만 청이네 가족도 마찬가지죠, 사실. 청이와 청이부 딱 둘이잖아요. 네. 청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망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눈만 뜨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이 너무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망상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모티베이션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딸에게 넘겨가지고 딸이 수행하게끔 하고 나는 망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 에서 근현대사나 아니면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모습도 많이 보여서 또 이 흔한 집도 아빠. 흔한 아빠죠. 그 약간 치환을 하면 사업병 걸린 아버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정신 좀 차려라. 누가 청이 아버지한테 싸대기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좀 맞아야 돼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현실로 돌아와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청이한테 기대 사는 거잖아요. 기생자죠, 기생자. 기대 살면서도 청이를 가르치려 들잖아요. 지불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청이의 좀 예쁜 모습으로 맞다, 반해서 맞다. 희롱을 당하는데 네가 뭔가 하지 않았겠냐, 네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냐, 네. 이런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딸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하는 남성의 편을 들으면서 남성연대를 보여주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훌륭한 아버지죠. 네. 그리고 또 양반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빌어 먹어야만이 동량을 해야만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노동하지 않으니까. 딸이 대리노동을 해주잖아요. 네, 대리노동을 해주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된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현실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남성이라서, 신봉사가 남성이라서, 아버지라서, 딸을 가진 아버지여서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최악은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자기 눈 뜨겠다고 했던 거, 결정한 거, 지멋대로. 더 최악은 이제 인당수에 가서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배가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동네 아이들 앞에서 이제 왕후가 되어서 올 거라고. 그리고 거짓소문을 갖다가 자기의 희망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유지하는 있다라는 구축은 거. 망상이라니까요. 망상장애예요,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 현대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많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서 재밌게 읽기도 하지만 참 그래 슬프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끝까지. 저는 이 웹툰 보면서 전혀 슬프진 않았고 너무 재밌었던 것이 청이의 캐릭터가 정말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이제 압박을 당하고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 청이는 내 하지 않는 청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대사를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줄을 쳤는데 제발 닥치라고 연병할 노인네가 아직도 그딴 개소리 작작해 빌어먹을 마음이 부자니 뭐니 그때로 살면 둘 다 진작에 굶어 돼졌어 그냥 거지라고 우린 먹을 것도 없는 비렁뱅이라고 이렇게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딸이 이렇게 똑똑한데 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청이가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렸잖아. 박제된 성녀처럼.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고하는 사람인 거죠. 말할 줄 아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승상부인이나 스님 사이에서 양쪽에서 들었던 걸 가지고 자기가 계속 고뇌하면서 자기 길을 보니까 찾아가는 이 거죠. 고민은 여자들만 해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만화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뇌가 없어 남자들이. 어머 어쩌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청이는 스님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쭉 듣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반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상부인의 이야기도 승상부인이 워낙 달달하고 이쁜 걸 주기 때문에 승상부인의 이야기를 계속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다가 그걸로는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당수로 가기 전에 승상부인이 우리 둘이 도망가자라는 방식의 게임이 있었죠. 그러자고. 근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인당수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인트는 그 청이를 빡치게 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양딸이 되어 달라라는. 그런데 당신과 나의 관계는 수양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우린 섹슈얼한 관계인데 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끊임없이 승상부인과 스님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 스님의 말에 처음으로 의문을 갖게 된 부분이 바로 승상부인에 대한 해석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스님이 승상부인에 대해서 무슨 뭐 여운의 어쩌네 이야기를 하고 너는 거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바라보는 승상과 본인이 생각하는 승상은 다른데 승상부인. 네, 승상부인과 다른데 스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각의 지점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고 근데 달리 생각이 그거는 되는 초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구걸하다가 물건 훔친 분에서 스님이 헛소리 하잖아요. 그때도 약간 이렇게 그 말을, 그러니까 스님의 말에 동조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물음표. 자기만의 생각이 네. 있었어요. 항상 물음표. 이 사람은 오라 이게 이런 뭐지? 지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느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전을 다시 쓰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페미니즘 바람이 분 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배웠고, 그다음 문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들에 여성 혐오 시각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작품들, 그게 왜 고전이고 왜 같이 평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물음표에서 시작돼서 다시 쓰기가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원전 신청은 어떤 배경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 심청전이 심청전에 반영된 모습은 18세기, 19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어떤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었던 시기이고,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개의 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되게 가난한 상황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양반 계급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신분제가 이제 동요되고 붕괴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대부 계급이 자신들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계 중심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친족 집단을 배타적으로 조직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한 것이 바로 활용한 이데올로기가 가족주의 가치관이었고, 제도적으로는 부계 혈연 중심, 또 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때 혼인의 방식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청전을 보면은 18세기 이후에 가문 소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가족주의 가치관을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어떤 내재화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이 캐릭터들이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청전을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재화하는 사람들은 선인으로 이제 칭송을 받고, 또 심청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의 재물이 됨으로써 왕후가 되는 어떤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가부장제에 순응하지 않은 뺑더 어멍 같은 경우에는 악인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심청전은 그야말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이런 일반 서민들에게 일상화하고 내재화하도록 하는 어떤 기획된 남성 정치적인 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심청이가 18, 19세기 때 기획된 그 남성 정치 서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칭송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20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바깥에서 했단 말이에요. 또 엄마가 없어요? 아빠, 오빠만 있어? 오빠가 전화를 해요. 와서 밥 차리라고. 그 오빠하고 아직 놀아요? 놀고 있구나. 여튼 오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게 막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 거죠. 말이 이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 책 제목은 근친성 폭력 감춰진 진실이고, 그 주디스 루이스 어머니 지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자녀의 의존 욕구를 능가하는 아버지의 바람 혹은 권리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묘사에는 가족 내 아버지는 특권을 지니고 어머니는 의무적으로 따른다는 일련의 규범적인 가정이 명시된다. 아버지는 자녀들처럼
어머니의 사랑과 양육,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아버지의 의존 욕구는 어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욕구를 능가해버린다. 왜냐하면 만일 어머니가 언제 그래왔듯이 아버지를 보살피지 못하면 그녀를 대신할 누군가 다른 여성을 찾는 일이 당연시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흔하게는 맏딸이 선택된다. 이런 가정에서 누군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가 떠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황이 어떻든 계속해서 여성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아버지의 바람, 실제로는 아버지의 권리가 의문의 여지 없이 용납된다.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효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는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예. 마음으로 네. 걱정하며 네.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노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고 책임감만 가지면 됩니다.